자, 이제 우리 채권을 보자. 채권. 그 채권은 채권 총론이 있죠. 그다음 채권 강론이 있단 말이죠. 총론이겠죠. 그렇죠? 이 채권 총론과 관련해서 로마자 1번의 채권법 서론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33페이지 가보면 채권의 목적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4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3번으로 채권의 효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총론에 대해서 그 채권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뭔지, 그 다음 목적이 뭔지, 그 다음 효력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책임자산의 보전 파트와 관련해서 그 채권자 대위권이니 채권자 취소권이니, 그 다음 다수 당사자와 관련해서 연대채무니 보증채무니, 그 다음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변제니 면제니 상계니 공탁이니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 이 채권 강론은 다시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는데, 이 계약 강론으로 가보면 총 15종의 계약들이 있거든요. 원래 여행 14종이었는데 여행 계약이 추가돼 가지고 15종의 전형 계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잠깐 보면 이제 32페이지. 그래서 로마자 1번에 채권법 서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채권법이 넘어가고 채권, 이 채권의 의미는 중요하죠. 그래 읽어보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혀 있죠. 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급부라 그럽니다. 그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그걸 급부 이렇게 얘기하는 급부.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이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면 을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채권이라고 하고, 그게 다름 아니라 급부가 돼요. 그래서 채권의 목적은 급부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어려운 말로 급부라 그런다. 자, 그다음 채권관계란 말이 있고요. 그다음 채권은 당연히 청권이죠. 그다음 채무. 그 채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무, 다른 말로 하면 이 채무에 대해 가지고 급부 의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부수적 부수 의무, 부수적 주의 의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보호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 채무, 의무,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게 당연히 의무에 포함된다는 건 그건 이설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이걸 신의칙상 부수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된다는데 그 이설이 없는데, 이 보호 의무라는 개념이 있고, 이 보호 의무란 게 과연 이 의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 다음 이 보호 의무 개념 자체가 어떠한지 이게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그 다음 이 사람이 뭐예요?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있죠. 이런 카페트를 파는 매도인이고요. 그런 이 카페트를 매수하려는 그런 매수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 급부 의무란 게 뭐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카페트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재산권 이전 의무나 아니면 을의 대금 지급 의무나 이런 따위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급부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급부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이 신의칙상 부수 의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갑이 을한테
이 카페트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설명 의무 있죠. 그건 당연히 부수적인 의무로서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호 의무 있죠. 이 보호 의무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원래 보호 의무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을이 갑이 운영하는 카페트 업소로 갔어요. 그 가게로 갔는데 문제는 그 가게 앞에 바나나가 이렇게 놓여졌던 거예요. 바나나가. 근데 이 바나나를 갑이라는 사람이 가게 앞인데 치우진 않아가지고 을이 가다가 이 바나나에 미끄러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갑은 보호 의무란 게 있으니까 이게 여기 포함이 되니까 갑은 을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그게 논란이 있어요. 그게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채무와 관련해서 이제 주된 급부 의무니, 그 다음 종된 급부 의무니, 부수적 주의무니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호 의무 적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될 의무를 말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 의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논란이 있고요. 보호 의무 개념 자체는 판례가 긍정하지만 이 판례가 말하는 보호 의무가 과연 순수하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보호 의무인지 아니면 이 부수적 의무에 포함되는지 그것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 강의할 때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신에 이런 개념, 급부 의무가 무엇인지, 부수 의무가 뭔지, 보호 의무가 뭔지 이런 것들 개념을 좀 잡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급부란 말이 있고 그 다음 책임이란 말이 있죠. 책임은 집행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채권은 시간적으로 늦게 성립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평등합니다. 자, 그 다음 자연채무는 강제 소굴이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책임 없는 채무, 이 강제 소굴이 없는 채무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으로 채권의 목적, 급부가 나와 있고요. 그 급부에 대해서는 주는 급분이, 하는 급분이, 일시적 급분이, 계속적 급분이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3페이지에 그 특정물 채권, 그 다음 성관 의무, 추상적 과실이니 구체적 과실이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대체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반대말이 부대체물이거든요. 그 다음 이 대체다, 부대체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체물은 다른 것들로 막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죠. 부대체는요.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그게 특정물이니 아니면 불특정물이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대체물이 불특정이고 부대체물이 특정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게 아니라. 왜? 이게 기준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매도인인데 하이마트예요. 그 다음 을이 매수인입니다. 근데 우리 하이마트 매장 가보면 똑같이 생긴 모델명도 똑같은 냉장고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Z-100이라는 모델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펠 냉장고 Z-100이에요. 근데 이건 대체물입니까? 부대체물입니까? 대체물이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똑같이 생긴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어리면 이상하게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죠. 똑같이 생겼는데 갑도 이상하게 이걸 팔겠대요. 그러면 을이 이걸 사겠다. 갑도 이걸 팔겠다 했죠. 그럼 이건 대체물이지만 이제 특정될 수 있어요. 대체물이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특정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특정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특정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대체물, 부재추물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대체가 되면 나중에 그 채권 강론에 보면 위험 부담 문제라는 게 발생해요. 위험. 그래서 원래 급부의 위험, 대가의 위험 이렇게 했는데 특정이 되면 이렇게 급부의 위험이 넘어가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할 때.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특정물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성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죠. 이건 추상적 과실이니 구체적 과실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잠깐 봤듯이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능력까지 고려했을 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종류 채권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제한 종류 채권. 그래서 종류 채권이란 보통 보면 이 불특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쌀 있죠, 쌀. 그렇죠? 쌀 100가마니 이런 것들이 종류 채권인데 어떤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쌀 100가마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한 종류 채권이 돼요. 제한해놨잖아요.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종류 채권의 특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지참 채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추심 채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성부 채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개념이냐. 이건 변제 장소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채권자죠. 그 다음 이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죠. 그래서 을이 급부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급부를 이행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변제라고 그래요. 변제. 근데 이게 변제일 때 우리 민법 467조인데 우리 민법 467조를 보면 1항에서 그 특정물의 변제 장소는요. 그 물건이 있던 장소예요. 그 물건이 있던 장소고 그 다음 2항 특정되지 않죠. 불특정물이죠. 그래서 절대 특정될 수 없는 게 금전 같은 건데 그건 채권자의 주소지가 변제 장소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렸다. 어디 가서 갚아야 돼요?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갚아야 돼.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느냐?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지참채무. 왜 이름이 지참채무냐? 채무자가 금전을 지참해서 가서 줘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걸 지참채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추심채무는 반대예요. 추심채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와가지고 변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추심채무가 돼요. 추심채무가 돼.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주소지도 아니고 사실 여기 주소지도 아닌 제3지. 제3지에서 뭐 변제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건 송부채무란 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송부채무란 개념이 되거든요. 송부채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지참채무니 추심채무니 송부채무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다시 선택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한 장 넘겨 보면 뭐 선택채권의 특징에서 쭈룩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서 저하고 민법 총칙 배울 때 저하고 민법 135조이랑 무권 대리인 책임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있어요. 이렇게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야. 그 다음 이 사람이 상대방이야. 그때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때 갑의 대리인지가 문제였는데 이 사람 병이 무권 대리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35조 1항에 보면 병 스스로가 자기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 민법 135조 1항 증명하지 못하면 을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채무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채무의 이행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을은 병한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선택채권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채권이라고 합니다. 선택채권. 자, 그 다음 임의채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하지만 그 급부 대신 채무자가 다른 급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임의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 금전급부가 대상이면 금전채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이런 채권들의 이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자채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기본적인 이자채권, 지분적인 이자채권, 그 다음 민법상 이자, 이율, 법정이자, 약정이자, 뭐 복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로마자 3번 채권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채권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급부장이란 말이 있고요. 이 급부장에는 390조 채무불이행을 말하는 것인데, 채무불이행.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채무이행을 잠깐만 저하고 해보면, 채무이행을 저하고 잠깐만 해보면, 자, 이제 이 급부장애라는 말은 다른 말이 이제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소리이고, 이 채무 불이행은 유형이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채무 불이행은 전통적으로는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원래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이행지체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이행지체. 그 다음 불완전 이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뭐 견해 대리문이 있으나 다 인정해 주는 게 요즘은 이행거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행거절. 이행거절.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3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4유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말 그대로 이행 자체가 불능인 거예요. 불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행지체는 이행은 가능한데 지체하고 있는 거고,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하긴 했는데 그 상태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행거절은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건데, 이 이행거절은 다시 그 변제기 전의 이행거절이 있고, 그 다음 변제기가 지났는데 이행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변제기 후에 이행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유형으로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변제기 전의 이행거절이면 사실 변제기 전이니까 이행지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행불능이 된 것도 아니고 불완전 이행한 것도 아니니까 독자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3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니, 그다음 이행불능 밑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런 것들은 그 민법 총칙할 때 했었고요. 대상 청구도 했고요. 그다음 불완전 이행, 그다음 이제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 그다음 적극적 손해니, 소극적 손해니, 이행이익의 손해니, 실내이익의 손해니, 확대 손해니, 부가적 손해니, 인과관계니, 통상 손해니, 특별 손해니, 뭐 이런 개념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면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갑이었던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시가는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10억짜리. 자, 이때 을이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갑한테 이렇게 10억을 다 줬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갑이 있죠. 병이란 사람한테 또 이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등기는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렇게 빠진 거야. 이행불능에. 그러면 이렇게 이행불능에 빠졌을 때 을은 갑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때 이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때 을은 갑한테 얼마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동산 시가인 10억. 즉 이행불능 당시에 시가가 10억이니까 중개 10억이니까 10억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걸 어려운 말로 이행손해라고 그래요. 이행이. 다른 말로 하면 이행손해가 돼. 이익 내지 이행손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이때 을한테 통상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 이행 손해 10억 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상 손해니 또 특별 손해니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때 이런 개념이 뭐냐 하면 갑은 당연히 이행불능했기 때문에 10억을 물어주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393조 1항에서 당연한 건데 이게 2항에 보면 특별손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건 자 예를 들어 을이 갑한테 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정이라는 사람한테 전매를 할 거였어요. 다시 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얼마 팔려고 그랬냐면 12억에 팔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2억 이 부분은 전매 이익이 되는 거죠. 팔았을 때 자기가 2억을 남길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갑이 이 그림에서 을한테 10억뿐만 아니고 2억도 물려줘야 됩니까? 2억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 특별손해가 돼요. 특별손해. 그러면 이건 갑이 이 2억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물어줘야 돼요. 그게 393조 2항에 적혀있는 특별손해라는 개념이고 그때 알았거나 갑이 이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건 누가 증명해야 돼? 그건 을이 증명해야 돼요. 그건 을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통상손해니 특별손해니 하는 것들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제 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신뢰이익손해가 있는데 이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는데 잠깐 했었죠? 민법 정식할 때. 그렇죠? 자, 그 다음 통상손해 특별손해까지 했다고 보면 이제 과실상계니 뭐 손익상계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갑이 있고요. 이렇게 을이 있을 때 갑이 있고요. 이렇게 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교통사고 피해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가해자인데 이렇게 불법행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겠죠. 자, 이때 왜 갑이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분명히 이렇게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을이 가다가 갑을 꽝 박았어요. 그때 갑이 다친 게 치료비가 1억이 든다고 했을 때 갑도 약한 부주의가 있죠. 왜 무단횡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단횡단한 게 갑의 약한 부주의가 3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30%를 까야 돼. 그럼 1억에서 30% 까면 얼마나요? 7천만 원 나오죠? 그럼
그럼 을은 갑한테 7천만 갚으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과실상계라 그래요. 이때 과실은 주의할 게 이 피해자가 채권자잖아요. 이 채권자의 과실을 말합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이 과실은 이 채권자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념 말고 또 손익상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손익상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피용자고 을이 사용자라 그러면 갑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왜 다쳤냐면 을이 이 기계를 제대로 손을 안 봐줬던 거예요. 그래서 을이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고 갑이 크게 다쳐서 1억 원을 이렇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갑이 약한 부주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과실상계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피용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침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금이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이걸 산업재해라고 봐서 이런 보상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금이 얼마?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2천만 원도 까야 되는 겁니까? 까야죠. 왜냐하면 이 산업재해 보상금에 대해서 보험비를 을이 내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의 과실 비율이 30%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를 해야 되는 게 30%면 7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깔 때 2천만 원을 까고 나서 30% 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30%를 먼저 까고 2천만 원 까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과실상계하고 손익상계 구별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까야 되는 걸 어려운 말로 손익상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이걸 먼저 하고요. 이걸 나중에 해요. 됐죠? 자, 그러면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깠죠? 얼마 깠어요? 30% 깠으니까 7천 남았죠? 7천에서 2천만 원 또 까야 돼요. 그럼 얼마 남아요? 5천. 5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말이 있고요. 이게 우리 민법 389조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위약금이니, 위약벌이니, 계약금이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기를 보면 일단 제가 갑이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을이 뭐예요?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게 총 10억짜리 부동산을 판다고 했을 때 을이 갑한테 먼저 주는 한 10% 되는 돈,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계약금이 있으면 이건 계약금은 증약금이 되기도 하는데 증약금이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렵죠? 계약을 증명하는 금전이에요. 말이 웃기죠? 계약을 증명하는 금전. 이걸 증약금이 하는데 이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약하면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보통 보면. 근데 이게 우리 민법 565조를 보면 이건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해약금이 돼요. 해약금.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줬죠. 그래서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 1억은 포기하면 돼. 갑의 입장에서는 받은 1억 주고 다시 1억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약금 해제라고 하거든요. 해약금 해제.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가진 것인데 이게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 예를 들어 특약을 해가지고 특별한 약정을 해서 이렇게 이걸 위약금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위약금이 뭐죠? 계약을 위반하면 물어내야 될 금전이에요. 계약을 위반하면 물어내야 될 금전, 이걸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특약이 있으면 이게 위약금이 될 수 있고 우리 민법 398조를 보면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에 있어서 판례 태도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이 있으면 이건 원칙적으로 조문 때문에 해약금이 되는 거고, 특약이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위약금이 될 수 있고, 위약금은 398조 조문 때문에 손배 예정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 그 다음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면 이건 감액이 가능하거든요. 직권으로. 너무 부당하게 무거우면. 그 다음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위약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위약벌. 이 위약벌은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해서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그래서 위약금하고는 달리 위약벌이라는 또 개념이 있다. 그래서 위약벌은 바로 이 손해배상의 예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무겁다고 해서 뭐 직권으로 감액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겁죠. 그러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대법원 판례가 398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 103조를 적용해가지고 이걸 무효로 시킬 수는 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위약금이니 위약벌이니 계약금이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다음 손해배상의 합의는 뭐 이건 그 화해를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 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나와 있죠. 이 손해배상자 대위는 사실 개념이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갑이 있는데 을한테 시계를 빌렸거든요. 을이 갖고 있는 시계. 이 100만 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는 이걸 갑이 잃어버렸어. 시계를.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 100만 원 물어줬거든요. 그러면 이 시계를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사실은 갑이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손해배상자 대위라 그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친구들 사이 이런 거 많죠. 빌렸는데 못 주면 돈 줘버리면 나중에 찾으면 자기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걸 손해배상자 대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채권자 지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렇죠? 401조부터 쭉 적혀 있는 개념이죠.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채권자가 협력해야 될 예를 들어 그런 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을이 뭔데요? 채무자죠. 그때 갑이 을한테 이렇게 변제를 받을 때 변제받기를 갑이 있죠. 막 거부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요. 그럼 채권자가 지체하는 개념이 채권자 지체인데 이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채무 불이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법정 책임인지는 논란이 있는데 401조 이하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채권자가 지체하는 개념. 자, 그다음 이제 강제 이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건 민법 389조죠. 그래서 강제를 보면 뭐 직접 강제니 대체 집행이니 간접 강제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주는 채무니 하는 채무니 그다음 하는 거는 자기를 말하는 건데 자기에 대해서 대체적 자기니 부대체적 자기니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나중에. 자, 그다음 이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 민법 404조 그다음 405조에서 규율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A라는 권리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B라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한 이 A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을의 병에 대한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달리 우리 민법 406조, 그 다음 407조,
여기 적혀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한테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고 이런 A라는 무슨 권리를 보전하려고 을하고 병 사이에 사회행위란 게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사회행위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갑이 을한테 돈 1억 원 빌려준 게 있거든요. 그럼 왜 1억 원 빌려주느냐? 사실 을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1억 원 빌려줘서 만약에 을이 안 주죠? 그럼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 받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고 빌려준 건데 문제는 을이 이 유일한 부동산을 병한테 파는 거야. 이걸 사행이라고 그래. 사행. 그럼 나중에 갑이 을한테 승소확정 판결 받아봤자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병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때는 갑이 원고, 병이 피고가 돼가지고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 이걸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 406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 채권자 대위권은 용어 정리를 하면 이걸 피보전 채권이라 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걸 대위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걸 피대위 채권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피대위 채권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걸 합해가지고 이걸 책임재산의 보존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걸 책임재산의 보전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책임재산의 보전. 됐죠? 자, 그다음 이제 37페이지 제3자 채권 침해라는 개념이 있고요. 채권을 제3자가 침해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불법 행위가 가능한 이런 개념이 있고 이 불법 행위를 일단 잠깐 할 거고, 그다음 적극적 채권 침해는 같은 말이 불완전 이행을 말하는 것이니까 적극적 계약 침해. 자, 그다음 이행 보조자. 그다음 거기 보면 협의의 이행 보조자. 그다음 뭐 이행 대행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임대인이죠.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임차인이죠. 이때 을이 임대 목적물을 쓰다가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이 하나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리 수선 의무를 갑이 가지기 때문에 갑이란 사람이 A라는 그 수리업자를 동원해서 가가지고 화장실을 좀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누가 고쳐야 되는 건데? 갑이 고쳐야 되는 건데 갑이 직접 못 고치니까 A라는 이행 보조자를 쓴 거죠. A라는 이행 보조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이행 보조자는 391조에 있는 것이죠. 391조에. 자, 그러면 이 A라는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누구의 고의 과실로 간주해요? 조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고의 과실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화장실을 고치다가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화장실을 잘못해서. 그러면 A가 채무 불이행을 한 게 아니고 누구의 고의 과실? 갑의 고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을은 갑한테 우리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대신에 A는 을한테 뭐 한 거죠? 불법 행위한 거잖아요. 750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391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이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것이고, 대신에 나중에 저하고 불법 행위라는 걸 또 보면 이 사람이 피용자
여기가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여기는 또 우리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도 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뢰 입장에서 이때 뭐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1,000만 원을 A한테 또 갑한테 또 갑한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게 37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38페이지에 로마자 4번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을 잡아서 바로 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용어를 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